자, 또 볼까요? 아이, 편하네, 이게. 맨날 이게 들고 있다. 여기에 땀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걸 바꿨습니다. 저희 그 사무실에 마이크가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갖고 오려고 했는데, 여기 비싼 거라서 호환이 안 돼. 여기 있게 비싼 거라서. 그래서 여기 주셔가지고 감사하네요. 그래서 개인적이고 스타 강사가 되면 개인적인 거 하나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가격표를 듣고 아직 내가 그 정도까지 사치를 부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빌려서 살 것 같습니다. 당분간. 유튜브 찍으려고 옛날에 샀었어요. 저 카메라랑 저희도 막 이렇게 있거든요. 사무실에. 딱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안 찍어. 네. 시간도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약간 그 대본이 있는 거에 좀 약한 것 같아요. 대본 짜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한 것도 있고, 얼마 전에 대학교 그 강의 초청해가지고 갔는데, 그것도 어떻게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심에 소주 한 잔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반취 상태로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막 어차피 하니까. 근데 인기가 좋았나 봐요. 다른 대학교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는 지금 오전 10시여서 아침 술을 먹어야 되나 아니면 저녁에 많이 먹고 자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더. 근데 우리 강의할 때 술을 안 먹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식을 전달해야 돼. 거기는 웃겨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뭐 웃겨주고 뭐 실무 얘기하다가 에이씨 똑같잖아요. 막 이렇게 이런 거 해주는데, 여기는 지식을 전달해야 되고 제가 머리를 엄청 써야 되니까 여기는 절대, 저는 금요일부터 제가 금주하거든요. 아예 목도 줘야 되고. 근데 이제 평일날 강의하는 건 좀 그래요. 이것도 듣고 또 강의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여기 수험가 강의하고 조금 이쪽으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강의도 좀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감사한 것도 있고 학원 쪽에 감사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의외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대학교를 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서울에 그렇게 많은 대학교가 있는지 처음 알았고, 그래서 학교도 되게 멀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경희대도 가고 광운대도 가고 세종대도 가고 건국대도 가고 당국대는 어차피 제가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가는 거고 많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집중적인 그 강의나 이제 커리큘럼이 열리면 그때는 제가 여기 수험가처럼 집중해서 강의를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고시반에 있는 그쪽에 이제 그쪽도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재밌거든요. 이게 좀 편해. 편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수험가나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분들 이렇게 눈빛을 보면 좋아요. 여기 초롱초롱하잖아요. 되게 뭔가 들으려고 하고. 진짜 이게 정말 힘든 강의가, 제가 3년 전부터 안 하던 강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중학생들 근데 그 노동인권 강의하는, 와 박살날 뻔했습니다. 뭐 웃도 안 해. 요즘 애들은 앞에서 앉아서 막 약간 그 일진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뭐 보고 있죠. 막 왜 이러면서 그러죠. 옛날 같았으면 죽었지도 않대. 근데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한테 평가를 잘 받았던 이유는, 저는 이제 요즘 약간 물질적인 공세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 이렇게 막 선물 많이 주니까 강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저 새끼 뭐 많이 주던데? 이런 느낌? 했는데 제가 3년 전부터는 그거 안 해요. 안 하고. 그것도 막 시험 봤어요. 강연해보고 막 그런 거 1박 2일 연수하고 시험 봤거든요. 근데 시간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돼서 그건 이제 안 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강의를 좀 안 하게 되다가 여기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기업체 강의가 좀 많이 들어와서 그때 하게 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도 저희 법인이 좀 해요. 조사나 이런 걸 조금 잘 했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도청이나 전라북도 도청, 뭐 전남 도청 이런 데서도 강의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강의료를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저희 그 직원이 농사님 받았는데, 대표님 막 얘기를 했겠지. 전화가 왔으니까. 강의섭외 요청 왔는데,
아, 그러면 강의료하고 강의 주제나 이런 거 회신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딘데? 그랬더니 갑자기 제일 오래된 애가 도청? 그래서 야, 그냥 받아. 그죠? 그런데 강의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명예로 가는 거지. 그죠? 많이 주면 좋고, 그죠? 안 주면 안 주진 않더라고. 그죠? 네, 그렇게. 그래서 재밌게 좀 하면서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좋아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사건 같은 거 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최대한 좀 많이 가르쳐 드리고, 시험도 올해는 좀 더 이분들이 거의 다 시험장 들어갈 거기 때문에 1기, 3기 자료를 좀 더 잘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만 봐도 노동법은 좀 무난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다른 과목에서 좀 이게 돼가지고 조금 좀 기대가 됐던 분도 좀 많이 흔들린 느낌이 좀 있는데, 첫째 날은 기분 좋았더라고 보니까. 첫째 날은 자기도 이제 뭐 그런 거 나왔고 하니까, 두 번째 날에 이제 박살나기 시작했나 봐요. 박살 나면 안 돼요. 그죠? 박살 나면 안 됩니다. 행정 박살 났어. 그죠? 민사소송법에서 만회하겠다. 근데 민사소송 봤더니 또 박살 나겠네? 그러면 어때야 돼? 그러면 그래도 끝까지 멘탈 잡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원래 어려워졌고, 그리고 논탈만 안 하면 되긴 하는데, 그냥 뭐 아예 처음 보는 거라서 아예 못 써버리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고려를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양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공부하는 양이. 그죠?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다른 학원들은 다 횟수가 늘어났거든요. 그죠? 저희도 횟수가 늘어나진 않았지만 저희는 이제 어차피 계속 반복할 거라서. 근데 노동법 같은 경우에 양을 너무 많이 늘려버리면 여러분이 다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노동법은 그래도 공부는 하되 조금 중요한 걸 반복해서 잘해서 시험 문제 잘 쓰게끔, 그러니까 제 강의나 제 교재나 제 GS 1기, 3기 문제 모범 답안들은 63.4점짜리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그냥 60점대 중후반. 그래서 61점 정도? 그 정도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정도는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것만 써도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쓰고 싶다. 나는 여기 논점을 막 더 많이 알기 때문에 학설도 쓰고 싶고, 논문 주제도 갖다 붙이고 싶고 하고 싶다. 좋지. 근데 그러면 시간 안에 못 씁니다. 저는 노동법은 61점만 맞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63.4점 노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시간이 안 돼요.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선.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잡고 하고 있어서 고득점을 위한 강의는 아닙니다. 대신 진짜 써야 되는 강의예요. 그래서 모범 답안 보시면 제가 꼭 써야 되는 부분은 다 체크를 해드리거든요. 그거는 꼭 써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이 책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3기 때는. 그래서 전범위가 될 때 일주일 안에 이 책이 다 돌 수 있도록 그 정도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쨌든 강사가 강의하면서 어쨌든 그래요. 그 본인이 출제했던 모의고사에 안 나오면 놓친 겁니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강사가 이 강사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본인이 다 찍었다고 하는데 나는 모의고사에 푼 적이 없다. 그러면 강사님이 잘못한 겁니다. 인정하면 돼. 본인이 안 찍은 거잖아. 책에 우리 책에 있죠? 하면 그러면 책에 없는 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책에 있는 게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GS 1기, 3기 자료를 되게 잘 가지고 계시고, 3기 때 뭐 그 자료를 분철해가지고 그걸 계속 봐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열심히 푸시고 시험 빠지지 마시고, 1차 보시는 분들은 2기 때 잠깐 빠졌다가도 시험 문제 써서 가져오면 제가 봐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져오면 돼요. 가져오라고 했는데 한 명 가져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난 분명히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항상 여기 있어요. 어디 안 가. 돌아다녀봤자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안 와.
그럼 근데 이제 그럼 못 찾잖아, 그죠? 그렇게. 그리고 번호도 이따가 제가 점심시간 때 가기 전에 알려드릴 테니까 카톡 하시면 돼요. 카톡. 그래서 제 핸드폰이 2개예요. 2개니까 새벽에 해도 돼요. 새벽에. 잘 안 봐. 그러니까 제가 보고 그런 거 상처입으면 안 돼요. 일이 없어졌어. 근데 답변이 안 와. 그죠? 그런 거에 내 것이 일심한 거 아닌가? 아니야. 제가 답변을 못한 것 뿐이지 운전하거나 아니면 출석 중에 잠깐 이렇게 보고 하고 답변을 못한 것 뿐이지 답변은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제가 보낸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답장 안 하고 이런 거 상관없어. 안 해도 돼. 괜찮습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잘 해서 한번 해보시죠. 자, 19페이지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이거 아니지. 죄송해요. 17페이지 노조법상의 보호. 요거는 뭐 발표하셔도 되고 요거는 완전 특 A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잘 써주셔야 되고요. 20점짜리로 단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20점짜리로 25점이나 30점짜리로 나오려면 노동조합 설립심사하고 같이 엮이면 그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연습을 해볼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일단 아까 불법 체류 외국인인데 이래 노조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다르게 말해서 이 법 규정 잠깐 보시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생활하는 자. 자, 임금을 받거나 급료를 받으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근로자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니까 임금을 받겠죠. 불법 체류 외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까? 애매합니다. 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거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딱 한정하진 않았습니다. 판례가. 그렇죠?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게 한 것 뿐이에요. 왜? 불법 체류자는 맞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노조법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니까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하진 않아요. 이미 법 규정 자체가. 그러니까 불법 체류 외국인도 노조법상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해준 이유는 딱 하나였죠. 이미 제공한 근로자. 그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부분에서 근로자 신분을 유지해줘서 우리가 인정해준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인정을 해줘버리면 근로계약 해지할 때도 서면 통보해야 되고 해고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얘네들.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사실행위 자체를 금지하면서 어쨌든 그건 둘째치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노조법상 보호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나 이미 일했던 임금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뭐예요? 아까 우리 계속 봤던 거? 노동조합 만드는 거예요. 노동조합 만들어서 교섭하고요. 얘네가 체결하고요. 얘네가 뭐야? 교섭 어긋나면 쟁행위하고요. 그걸 가능하게 해줄 거냐의 문제입니다. 자,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용자가 줘야 될 걸 안 준 거죠. 그지 않습니까? 줘야 될 걸 안 줬으니까 주라고 했겠지. 그죠? 업무하다 다치면 국가가 산재로 보상해 주는 건 맞잖아요. 산재보험 내니까.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사회보험법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산재에서 요양급여 불법 체류자가 발생을 하면 산재보험료의 5배를 추징합니다. 사업주한테. 그죠? 원래 보험료의 5배를 추징한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죽으면 유족 일시급의 2분의 1을 사업자한테 추징해요. 즉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고 해서 일반 그냥 합법적인 외국인이나 아니면 합법적인 근로자보다 더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보호는 해주고 따로 청구한다고요. 보험료나 이런 건 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줘야 될 걸 안 줬고 원래 보호해야 될 걸 안 하는 게 개별적 근로관계 쪽 보호라면 집단적 보호는 아예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을 근로 조건을 낮게 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쟁행위권까지 인정해 줄 건지는 다른 논의 영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따로 보는 겁니다. 따로 보는 거예요. 판례는 해줘야 된다입니다. 이유는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에 의해서. 즉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이런 노동상권을 제한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잘 안 돼.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판례 보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법원 반대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건 판단이에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공소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의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중인 사람도 포함해서 노동상권 보장을 필요할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우리가 잠깐 쉬고 있거나 잠깐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헌법상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왜? 기본권이니까. 그러면 출입국 관리 법령에서 외국인의 고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사실적 행위만 금지시키는 거니까. 그죠? 내가 고용이 안 돼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자들, 그 사람들은 여기 가입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이지 나아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재반 권리 효과도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개별적 근로관계로 니네 어쨌든 이해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개별적 근로관계의 근로자 범위보다 더 넓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왜 인정 안 해주냐 이 논리예요. 밑에 보면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 유무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 개별적 근로관계로 니네 어쨌든 인정한 거 아니야 이전에. 그러면 이것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밑에 보시면 당구장 보시보세요.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고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 유무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논리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은 하지만 이거 보세요. 어쨌든 불법 체류 외국인도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신분 관계를 유지해 주긴 하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요거가 인정이 되면, 그죠? 요거 인정이 되면 노조법상 근로자는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요게 인정되고 요게 부정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법 규정 다시 볼까? 자, 딱 나란히 있죠? 옆에 거 먼저 볼게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 목적으로 그죠? 옆에 거 보세요. 근로자라 하면 직업의 종류와 불문하고 임금, 금료 그죠? 임금 이미 포함됐죠? 근로기준법 근로자 포함됐다고 법 규정 자체 이미 더 넓어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즉 임금이 아니고 다른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자도 뭐예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 자체에서 이미 범위 자체가 얘가 훨씬 크다고.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대법원의 논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야, 니네 이거 이미 형성된 거. 그죠? 출입국 관리법 위반, 사실적 고용행위만 아니면 된다며. 어쨌든 이미 형성된 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한다며. 그러면 얘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논리예요. 그죠? 만약에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고 해서 요거는 인정해주고 요건 인정 안 해준다? 그러면 갑자기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조문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요 문제가 됐는데 그런데 대법원 반대견을 잠깐 보시면 요거 보세요. 요거. 단체 교섭하고 단결권하고 이런 단체 행동권을 인정해주는 이유 그죠? 국가가 관리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해서 얘네들이 사용자랑 교섭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안 들어졌을 때 국가가 보호해주고, 이런 거예요. 이미 법을 어겼고, 그리고 이 사람들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법 체류가 확인되면 추방당하죠. 이 사람들 노동조합 만들어서 교섭할 시간이 있어? 없어요. 왜 인정해 주냐고. 그게 대법원 반대견입니다. 그러니까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이 돼서 이게 이렇게 하면 달라지지.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이 돼서 불법 체류 그게 합법화가 됐어. 만약에.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합법적으로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나 추방 안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출입국관리법 처벌은 따로 받아. 근데 근로기준법 근로자 인정했으니까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해줘. 이거예요. 범위가 더 넓잖아.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교섭할 시간이 없어요. 이분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대법원 반대견해가 딱 그겁니다. 보시면 취업 자격 없는 근로자, 외국인은 애당초 뭐예요? 정상적으로 취업하려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이미 취업한 사람조차도 근로계약의 존속을 보장받지 못하죠. 왜? 해지해버리라며.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해주고 그걸 인정해주는 구간은 어디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구간만 인정해준 것 뿐이에요. 이때, 이전에 이미 했던 거. 발견되면 그 즉시 정지하고 어떻게 했어요? 해지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서 취업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거나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도 아니죠. 이런 마당에 얼마나 판사님이 빡쳤으면 이렇게 썼겠어. 이런 마당에 니네 왜 장차 근로관계가 성립 혹은 계속될 것을 전제로 그죠? 교섭의 의미, 단체협약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이 판례는 암기할 필요가 없는 판례입니다. 당연하게 나오는 반대견해요. 그러면 계속될 것 전제로 사용자 단체 교섭이나 협약을 체결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는 것 자체가 과연 가능하냐 이거지. 쫓겨나는 상황에서 외국으로 다시 올 거야? 갔다가 결국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지위 향상을 기대할 만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냐. 이게 대법원 반대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대법원 반대 견해까지 꼭 써야 돼요. 그죠? 교수님들도 대법원 반대 견해 지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판례만 퉁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대 견해를 꼭 써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죠? 암기하는 게 아닌 게 느낌이 오죠? 조문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대법원이 조문의 해석에 어긋나게 해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렇게 나온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이미 노조법상 근로자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넘어가시면. 검토 보시면 대법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해서 헌법에서 보호한 노동상권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자를 한정하여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이는 바. 저는 이렇게 쓴 겁니다. 대법원 반대 의견이 타당하지 않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제 견해가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다른 교수님 견해가 있는 거야. 내 견해처럼 쓰면, 그죠? 제가 이런 머리가 있으면 여기 있겠어. 그죠? 어쨌든. 이분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 말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 어쨌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동상권 보장의 필요성을 어쨌든 대법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노동상권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도 이게 노조법상 근로자를 본다. 그죠? 근데 노동상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전에보다 합법적인 애들만 노동상권 필요성 인정해주자. 그러면 대법원 반대 견해가 타당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거 대법원 견해로 본인이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대신 대법원이랑 대법원 반대 견해랑 쓰고 검토 의견까지는 빼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았죠? 이거 한 세트야. 그래야 사안의 해결을 풀 거잖아. 그죠? 사안의 해결을 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안 해결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반대 견해로 푸셔도 됩니다. 근데 대법원으로 풀면 이렇다라는 거는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아셨죠? 그래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무화자 3번은 뭐냐면 요거는 형사재판 판례긴 한데 요거 왜 갖고 왔냐면 요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찾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상황이 요래요. 사용사업주 있고
파견사업주 있고, 그죠? 아까 봤습니다. 파견사업주 있고. 둘이 파견계약 했고, 그죠? 파견계약 했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죠. 얘를 파견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죠? 파견은 일은 어디서 해요? 파견 근로자? 그래요.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사업장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사무실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얘는 근로를 여기에 제공을 합니다. 그죠? 임금은 어디서 받아요? 맞아요. 여기서 임금을 받습니다. 그죠?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한테 이 임금을 포함한 수수료 포함해서 임금, 그 다음에 뭐 얘네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수수료 포함해서 이런 걸 파견 대금이라고 해서 파견 계약을 하죠. 자, 파견한 근로자가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죠? 불법 체류자입니다. 근로기준법, 개별, 그 다음에 십장노사관계법 말고 출입국 관리법으로 처벌할 겁니다. 여러분이 검사야. 출입국 관리법으로 처벌할 겁니다. 누굴 처벌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찍어. 둘 중에 하나라고? 내가 생각한 답이 아닌데? 막 그러면 안 되죠? 자,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진짜 둘 중에 하나야? 새로운 사람이 있지 않을까? 누구? 우리 아까 봤던 판례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출입국관리법에서 처벌하려고 하는 행위가 정확히 뭐였죠? 고용이었습니다. 고용 누가 했나요? 얘만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검사가 얘를 처벌해야 된다고 끝까지 가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겁니다. 대법원에서 보다 고용! 만 봐! 그러니까 아셨죠? 요게 판례가 하나 나왔어. 이해하면 되죠? 어렵지 않아. 정말. 답이 틀릴 수가 없어. 그죠? 둘 중에 하나인데?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의외로 대법원 판례나 요런 우리 여러분들이 암기하거나 이해해야 되는 판례들이 되게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요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원칙 보시면 제목부터 보세요.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의 적용 여부입니다. 보시면 판례는 법률 규정, 문헌, 형벌법규 해석 법리, 어쨌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붙여봐서 출입국 관리법의 고용의 의미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죠?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파견 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예요? 고용은 아니잖아요. 그겁니다. 고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고용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근로 제공 받고 임금 줘라. 임금 주는 게 더 우선이다 이겁니다. 결국엔 여기. 그러니까 사용사업주는 그냥 근로자만 받아서 쓴 것뿐입니다. 사실관계 보시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했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가 그러니까 사용사업주를 기소한 거죠.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게 아니고 파견사업주에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한 것. 이와 같이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뭐?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셨죠? 요거 쓸 수 있겠죠, 요거. 그렇죠? 나오면 좋은데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요것도 붙여서 나올 확률이 큽니다. 붙여서 불법체류 외국인 나오면 붙여서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한 5점? 5점 그 정도? 고용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되죠. 그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외국인이고. 그러면 이제 19페이지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기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그 집합의 대명제 같은 느낌, 그죠? 약간 그지? 이게 절대 안 나온다. 저 시험 준비할 때도 절대 안 나온다 했었습니다, 이거. 근데 제가 시험 합격할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장실 갔는데, 그 1교시 끝나고 화장실 가지 마. 끝나고 가세요. 그럼 조용할 때. 쉬는 시간 30분 줍니다. 그죠? 하고 가지 마. 담배 피시는 분들, 애들 다 떠난 다음에 피고 오세요. 그죠? 이유는 뭐냐면, 가잖아? 그러면 꼭 말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딱! 남자분들 이렇게 화장실 가서 딱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 근로기준상 근로자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씨발 뭐야? 나는 쓴 것 중에 근로기준상 근로자를 쓴 적이 없어. 그럼 어때요? 그때부터? 근데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맞아, 그거 근로기준상 근로자야. 맞아, 근로기준상 근로자야. 하면 내가 어떻게 돼? 근로기준상 근로자인가? 하고 와가지고 2교시 준비해야 되는데 1교시 문제 보고 있어요. 봤더니 근로기준상 근로자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 그때부터 2교시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근데 근로기준상 근로자 나왔을 때 생각보다 모르시죠? 요때 논탈자가 되게 많았습니다. 안 그럴 것 같지? 왜 그랬을까요? 의심한 거야. 설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라고 나온 게 아니고 다음에 갑은 통상임금의 규정을 적용받나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30%가 통상임금을 쓰기 시작합니다. 통상임금인가? 해가지고 근데 쓰다 보니까 뭐야? 사안해결 쓰려고 했는데 한 줄도 못 쓰겠는 거죠. 왜? 통상임금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뭐 직무수당, 직급수당이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보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던 거죠. 그래서 의외로 논탈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 되게 쉽게 내요. 여러분들 함정 없어요. 스스로 함정 만들지 마. 여기가 문제 읽다가 제가 모의고사 한번 내보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잘하는 학생이 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선생님 트릭 낸 걸 줄 알고 나는 트릭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수님도 똑같아요. 저는 트릭을 속임수를 못 쓰는 사람이고요. 실력이 안 돼서 교수님은 여러분들을 저기 밑에 두고 있기 때문에 트릭을 주지 않아요. 굉장히 쉽게 내줬다고 생각했을걸요. 근데 알아서 죽어요. 알아서 죽어. 그냥 니들이 알아서 죽잖아. 그냥 알아서 팍 도는데 우와! 막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태가 벌어진 게 또 언제였냐면 30기인가? 29기 때 어떻게 근로기준보다 사용자가 나왔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2년 전에 근로기준보다 근로자가 나왔는데 근로기준보다 근로자가 또 나오겠냐고. 그죠? 심지어 문제에 이 A 회사를 근로기준보다 사용자로 A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자격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회사잖아, 회사. 그럼 사용자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거 40% 이상이 근로기준보다 근로자였습니다.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뭐야? 교수님은 힌트까지 줬는데 뭐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죽었어. 그죠? 희한해. 그죠? 그런 거 죽으면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래서 제가 제일 친한 친구인데 걔가 노무사 시험 5년 했을 거예요. 근데 되게 공부를 잘했던 친구인데 운이 없어서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 문제 한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30회 때 된 겁니다. 너무 안타깝잖아. 그죠?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걔는 완전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수업 와. 다 알아. 답안 써. 맨날 1등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지. 그죠? 그런 적이 없죠? 우리는? 네. 어쨌든. 근데 그거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운이 없으면 안 되니까 문제 되게 잘 읽으시고 심리적으로 흔들리면 안 되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카페 들어가지 마. 지금은 가입을 해놔요. 왜냐면 중요한 정보 있으면 거기 뜨니까.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댓글 달고 하지 마. 댓글을 한 번씩 보세요. 이런 놈도 있구나. 너 놀고 있구나. 이렇게. 그런 건 상관없는데 하지 마. 그리고 핸드폰 없애는 게 좋냐? 아예 없애지 마세요. 문명과 차단되면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실제 사례가 있었잖아요. 사법시험 한창 할 때 원래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한번 무슨 일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일요일날 시험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종교의 자유 때문에. 그래서 시험 일정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못 받고 내려온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 부처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화 단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꼭 정보 단절 안 하고
아, 오늘 무슨 일이 있나? PC방 가서 한번 뉴스 좀 볼까? 뉴스 보다가, 재밌는 게 많구만. 아, 그죠? 하지 마. 그냥 핸드폰 갖고 있어도 됩니다. 갖고 있어도 돼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뭐 카톡 이런 거 거의 많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엄청 인기가 생각보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하고 연락 끊잖아? 그럼 여러분들 막 귀찮게 할 것 같죠? 사람들이. 이렇게 지인들이, 너 어떻게, 너 안 만나주고 할 것 같죠? 딱 2주만 끊어봐라. 아무도 연락 안 옵니다. 내 핸드폰이 이렇게 조용한가? 이렇겠죠? 저는 되게 친구가 많았고 지인이 많아서 저는 되게 개업을 하면 되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개업을 하고 진짜 한 달 동안 전화가 한 번도 안 왔어. 우리 집에서만 전화 왔죠. 나중에 이제 제가 전화를 너무 많이 하니까 부모님이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전화를 돌린 적이 처음이었어요. 태어나서. 너무 많이 하니까 하루에. 이제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니까 조금 해가지고 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문제 나오면 그냥 그 주제 파악했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돼. 그죠? 대신 꼼꼼하게 보세요. 대충 보고 이거 나왔지. 이거 하지 마시고. 아셨죠? 우리는 노동법은 75분밖에 안 돼요.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교체하는 거는 절대 미춥니다. 그냥 잘못 썼으면 이렇게 하시고 쓰세요. 답안지 교체할게요. 받아서 수험번호 쓰고 또 와. 그죠? 그냥 그렇게 19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자,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알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장님하고 면접 보고 근로계약 체결하고, 그죠? 사대보험 떼고, 그죠? 그리고 월급 받고, 그러면 근로자입니다. 사대보험 신고 어디에요? 각 공단에 하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 다 하죠. 이미 국가기관에 뭘로 신고가 된 겁니까? 근로자로 신고가 되어 있죠. 그거를 형식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에서 형식적 요건. 근데 이런 형식적 요건은 누가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어요. 사업주가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죠. 어떻게? 야, 너 사대보험 내가 등록 좀 할게. 사대보험 등록하면 저 월급이 줄어드는데 내가 내줄게. 오케이, 콜. 그죠?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요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도 보는 거고, 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는지도 보는 거고, 근무 장소나 근무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도 보는 거고, 그죠? 만약에 이런 거예요. 사대보험 이런 거 가입 안 해. 아무것도 안 해놨어. 그래서 판단을 못 해. 형식 요건으로는. 근데 봤더니 출근도 잘 안 해. 일도 그냥 뭐 시켜도 잘 안 해. 그리고 뭐 징계하려고 하면 해봐라 하고 징계도 잘 안 돼. 그럼 뭐 얘는 근로자가 아니잖아. 그죠? 그런 거 보는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시면 문제 소재 보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지 뭐가 적용받아요? 근로기준법 적용받잖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개념 보시면 개념은 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에 있습니다. 근데 자 읽어볼까요? 아까 읽어봤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너무 추상적이죠. 임금을 목적으로. 임금이 뭐지? 그죠? 그것부터 해서 너무 추상적이라고요. 이런 추상적이니까 우리가 판단 기준을 줄게 이겁니다. 법원이. 이런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 그래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시켜. 이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판례 태도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는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즉 사업주랑 나랑 종속 관계. 우리 회사랑 근로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회사에서만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리고 우리 회사 대표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건 맞고, 명령이라면 좀 그렇고 지시 감독에 따라야 되는 거고. 그죠? 해당 법 규정만으로는 개별적 구체적 근로관계의 사용종속 관계의 근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죠. 너무 추상적인 한 줄 갖고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런 사용종속 관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이런 개별적 구체적 기준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게 밑에 부분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가 나오면 여기 논의의 실이 있죠. 이걸 꼭 써줘야 됩니다. 이유는 법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힘드니까 니네가 판단 기준 내준 거잖아.
우린 그거에 따라서 판단할게. 이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해당돼야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겠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갑이라는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 적용 대상자인지 논하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돼야지 해고 예고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한번 꼴 겁니다. 그리고 문제 2번에는 뭐가 나오겠어? 해고 예고가 나오겠지. 그죠? 해고 예고 부당이득 징수금 관련해서 나중에 볼 겁니다. 그것도 A급이에요. 그런 거. 3번 양가로 2번 보시면 자 그러면 일단 아까 계약서나 이런 거 다 신고를 해놨어. 그러면 근로기준법 근로자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 누가 정할 수 있다? 사업주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돈만 더 준다면.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긴 쉽지 않겠다. 그걸 판례도 얘기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즉 뭐다? 계약. 이 계약서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제 어떻게 근로를 하고 있는지를 보겠죠. 이 사람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양가로 3번 보세요. 그러면 형식적 징표가 뭐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냐? 말 그대로 월급 300만 원 정해져 있느냐? 근로소득세 원청징수. 그죠? 그러니까 근로를 해서 세금을 내는 걸로 하고 있느냐? 사회보장제도 이게 뭐다? 4대 보험입니다. 근로자를 인정받는 등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역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 그죠? 돈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업주가.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 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면 안 된다. 해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실질적 징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질적 징표를 이제 잘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흐름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대부분 판례는 저 형식적 징표가 뒤에 있어요. 근데 형식적 징표를 뒤로 빼면 의미가 없어. 형식적 징표까지 봤는데 판단이 안 되니까 실질적 징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도 그렇게 잡는 게 편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앞에 거 봤는데 판단이 안 돼. 계약서 봐도 판단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뭐 형식적 징표 봐도 판단 안 돼. 그래가지고 실질적 징표 보는 거예요. 보면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 보면 동그라미 이런 거 보세요. 당연히 근로자라면 회사의 규칙이 있거나 규정이 있으면 적용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받으면 근로자, 안 받으면 근로자 아니고. 그죠? 2번 보세요.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나 감독을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죠. 아니 근로자를 뽑아놨는데 이거 복사 좀 해보세요. 복사라. 싫은데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때려? 그죠?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고 복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복사해오는 거. 그죠? 그래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나 감독은 뭐예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거기에 따라 심할서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3번 사용자가 근무시간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디에 나와서 일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업장은 강남이니까 강남 이쪽에 나와서 일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뭔데? 왜?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당연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판례는. 4번 보시면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 경우 이것부터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회사에 출근했어요. 회사에 출근하는데 쓰리바야 내가 살 수 있어. 그죠? 쓰리바 내가 살 수 있는데 컴퓨터, 그죠? 이런 거 살 수 있나? 회사 거 쓸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본인이 만약에 근로자가 아니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노트북 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근로자성이 좀 떨어지지만 이미 이런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가 전부 회사 거다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소지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5번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자,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재산 같은 겁니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 보세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강남에 나와서 9시부터 6시까지 일하시면 됩니다. 다음날 다른 애가 왔어.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는 그분이 저 채용했는데요. 어떤 느낌이에요? 뭐야 이거? 그죠? 우리가 파견 사업자 아닙니까? 지금? 그지? 안 돼요. 아셨죠?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케 하는 거 안 되죠. 여러분이 알바를 하기로 가서 계약을 했는데 난 분명히 이 사람하고 계약했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죠? 6번 보시면 노무대응을 통한 이윤과 창출의 손실의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자, 일을 잘해. 그래서 인센티브 주는 건 둘째치고 어쨌든 일을 너무 잘해. 영업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파는데 신발을 너무 잘 팔아요. 그래서 회사가 매출이 엄청 떴어. 그러면 그 회사의 수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여러분이 가져가면 좋지. 그죠? 근데 회사가 가져가죠. 그죠? 근데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쁜 것도 생각해 봅시다. 한 명당 10개를 팔아줘야 되는데 얘가 10개가 뭐야? 한 개도 못 팔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계속 손실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 월급을 깔 수 있나? 안 되죠. 손실도 회사가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윤과 창출의 손실을 회사가 보고 있다면, 즉 갑이라는 근로자가 보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근로기준상 근로자를 볼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지금. 7번도 되게 당연한 거죠. 나랑 여기서 계속적으로 근로할 거를 생각하고 하는 거지. 다른 회사랑 계약하고 와서 저 두 군데 다 다니면 안 될까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을 가지며 당연히 보수의 성격은 다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어야겠죠. 이건 어디에 나와요? 법 규정에 나오잖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다며. 그죠? 요 요건들을 따져봅니다. 하나하나씩 읽어보시면 당연히 이 요건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문구 있죠? 이런 단어 그런 거를 암기하시는 거예요. 단어, 문구. 그러니까 판례를 막 통으로 막 따다다다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 두 문자 따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문구 요거를 암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키워드라고 하죠. 이게 답안에 나와야 돼요. 키워드가. 그러니까 어물쩡하게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법대 교수님들은. 그리고 이 판례는 이미 2004년도에 나와서 20년 가까이를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틀리면 농사 공부 안 한 걸로 간주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6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7년 차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봐야 돼요. 요거. 27년 만에 처음 나온 문제예요. 근로기준상 근로자. 그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관련 문제 잠깐 보시면 관련 문제까지 하고 식사로 가시죠. 관련 문제. 임원까지 아니다. 식사하고 임원까지 볼게요. 임원까지만. 자, 임원의 근로자성 보시면 임원의 근로자성. 자, 이제 근로기준상 근로자는 아까 그 판단 요소를 하기로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회사에 대표도 있고, 근데 임원도 있잖아요, 임원. 그죠? 임원. 그러니까 막 우리 막 삼성 막 이런 데 보면 임원회의 할 때 제가 예전에 삼성 그 본사에 있는 건물 앞에 잠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임원회의 하시면 그 검은 차가 쫙 이렇게 들어와요. 그죠? 그분들은 그때만 잠깐 출근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사람이 진짜 임원입니다. 임원은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등기이사. 이 사람도 근로기준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왜? 거의 사업주에 가깝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죠. 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돼야 퇴직급여 보장법도 적용받을 거 아니에요. 근로기준상 근로자가 아닌데 퇴직금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TV에 나오는 그 이분들이 퇴직금으로 받았다. 이거는 세법상 퇴직금 그 규정을 가지고 이번에 퇴직금 규정을 별도로 정관에 정한 거고요. 그냥 임금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받는 건. 근데 이사야. 내가 명칭은. 근데 9시부터 18시까지 일해. 이사예요. 임원이에요. 근데 대표가 시키는 거 다 해. 그리고 나는 이사니까 나 마케팅 쪽만 하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대표가 야 이거 구두 좀 닦아와라. 네. 이사야. 어때요? 계약상으로는 이사지. 계약서. 자, 형식적 징표 볼까? 일단 계약서 먼저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형식적 징표 계약서 안 봤죠? 형식적 징표 말고 앞에 거 우리 원칙. 자, 계약서를 봤습니다. 임원 계약서네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을 본다고 했죠. 아까 우리가. 그래서 형식적 징표를 봐요.
봤더니 4대 보험도 가입 안 돼 있어요. 왜?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로소득세 안 떼요. 사업소득세 떼고. 그죠? 그리고 뭐 4대 보험 가입도 안 돼 있고 기본 고정급도 없어. 만약에 기본 고정급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하고 판단하기 어렵겠네 하고 실제 집에 갔어. 봤더니 이야 얘는 다 적용이 되는 거야.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하고 월급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고 있어요. 기분 좋을 때 200만 원, 기분 나쁘면 10만 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근로기준상 근로자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임원의 근로자성 그 문제입니다. 보시면 원칙 보시면 판례는 상법상 이사나 감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임원이라고 해요. 상법상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할 수 있을 뿐이고 자 그러한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슨 말이냐면 근로기준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는 이 임원들은 대부분 주주총회를 열고 선임된 애들이 아닙니다. 주주총회를 열고 선임된 애들은 그냥 이사예요. 그냥 임원이 돼버려요. 왜? 본인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죠. 얘는 지금 이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걸 쓴 거예요. 보시면 그런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그냥 이사만 파준 거예요. 형식적 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 직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뭐다? 임원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임원으로 보려면 뭐다? 주주총회 선임 절차를 거쳐서 임원으로 인정받고 와라. 이겁니다. 그냥 파준 거 안 된다. 그러면 그 임원이 받는 보수의 성격은 뭐냐? 주식회사 이사, 감사,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를 위임받고 있는 것.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등의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통해서 선임한 이사들 말하는 거예요, 이거. 회사의 규정에 의해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뭐다? 근로기준법 퇴직금이 아니고 그냥 임원으로 재직 중에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에 불과할 뿐이다. 오케이? 그럼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애매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법원이 한 번 더 알려주는 겁니다. 판단 이렇게 해라. 보시면 똑같아요. 아까 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하는 판례의 요소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진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일단 실질을 보죠. 임금의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임원이라 하더라도 주주총회 선임 절차 안 거칠 수 있잖아요. 그냥 파줄 수 있는 거니까.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 뭐다? 매일 출근해. 업무 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거 말고 대표이사가 따로 시키는 거.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부를 지급받아 왔으면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실질을 보겠다 이겁니다. 실질. 오케이. 여기까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모자회사 소사상제 본 다음에 사용자 보도록 할게요. 식사하고 오시죠. 2시 20분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1시간. 네.